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상식 밖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사연자분의 사연은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최고의 복수인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주 통쾌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3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 중이고 결혼은 했어요. 아이는 아직 없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을 참 빨리 한 편에 속하죠.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사고를 쳤거나 다른 이유로 결혼을 빨리 한 건 아니에요. 순전히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집에서는 무슨 네 나이에 벌써 결혼이냐 하면서 연애만 하라고 뜯어 말렸지만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이 결혼을 말린 이유는 제가 어리다는 것, 그것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좀 굉장히 많이 부잣집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재벌에 가까울 정도로 말이죠. 물론 대한민국 몇 대 기업의 회사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기업의 총수입니다. 저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벌 3세이고요. 언니도 오빠도 다들 집안에서 찍어준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니, 싫었다는 걸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정말 싫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고 오빠고 다들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였지만 저는 제가 평생 함께 할 사람을 누군가가 골라줘서 조건에 맞춰서 만난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나 오빠는 우리가 누리는 만큼 그걸 보답하는 의미로 엄마와 아빠의 말을 듣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제가 덜 누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이나 재산 같은 거 언니랑 오빠가 받는 것만큼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이죠. 회사 욕심 같은 거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나가니 오히려 언니나 오빠는 저를 도와줬습니다. 속이 빤히 보이긴 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덜 물려받는 만큼 자기들 몫이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남매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문제 말고는 별 트러블도 없고 평소에는 밥도 자주 먹고 친하게 지냅니다. 저희와 비슷한 다른 집안들에 비해 저희 남매는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그건 부모님의 영향이 아무래도 크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행도 같이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일부러 굉장히 많이 만드셨거든요. 두 분 모두 각자의 집에서 외동아들, 외동딸로 태어나서 형제 자매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언니랑 오빠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의 배경 때문에 해야 했던 결혼이긴 했지만 부모님은 너희가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랑 오빠는 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저희 집안 분위기는 이쯤에서 각설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한 건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은 그야말로 평범 그 자체인 남자예요. 물론 인물은 좋긴 합니다. 언니는 언젠가 괜찮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네가 눈에 콩깍지가 완전히 제대로 꼈어. 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 제 눈에 잘생겨 보이면 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남편을 만난 건 제 친구의 생일 파티 자리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들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았기 때문에 딱히 설명하지 않아도 비슷비슷한 친구들과 만나거나 어울렸어요. 그런데 대학을 외국으로 가면서 저와 환경이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었거든요. 그 친구도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물론 외국에서 유학을 올 정도는 집안에서 해줄 수 있었지만 우리 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평범한 집안에 속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랑 저랑 학교에 다니면서 굉장히 친했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생일 파티를 한다길래 선물로 비싼 샴페인을 사들고 갔었어요.
지훈이 너희 집 부자야? 부모님이 외국에 유학 보내줄 만큼은 사셔. 그거야 당연한 건데 너는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친구는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 몰랐었거든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저를 서슴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었고 말이죠. 어디서 그걸 느낄 수 있는데? 그냥 풍겨 나오는 분위기? 내가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됐네. 그리고 그냥 웃어 넘겼어요. 그날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은요. 정확히는 초대받은 지인은 아니었어요. 여긴 우리 오빠랑 우리 오빠 친구. 남편은 친구 오빠의 친구였습니다. 밖에서 둘이 술을 마시고 있다가 동생 생일이라고 잠시 선물을 주러 들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꾸벅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뭐 웃길 수는 있는데 남편의 그 모습이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친구 동생의 생일 파티에 억지로 끌려와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인사를 시키니 확인해야겠고, 근데 자기는 이런 자리는 어색하고. 그런 그의 감정이 저에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친구가 그때 좀 남편이 귀엽긴 해서 자기도 오빠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호감을 느꼈었대요. 제가 너무 과격하게 들이대는 모습을 보고 친구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를 물어봤어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네? 친구 여동생 생일 파티에 급작스럽게 온 것도 어색하고 뻘쭘해 죽겠는데 그 친구 여동생의 친구가 다짜고짜 연락처를 물어보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쟤는 뭐 하는 앤가 싶었을 겁니다. 조면에 연락처는 좀. 그럼 구면에는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저랑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요. 구면하게.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의 연락처나 다음 약속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놓치면 영영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언제 또 만날 줄 알고 연락처를 다음에 물어봐요? 남편은 거절의 의미로 이야기한 거겠고 저도 알았지만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자 친구의 오빠가 거들었어요. 연락처에 금태 둘렀냐? 이렇게 매력적인 여성분이 네 연락처를 달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드려야지. 그 말을 듣고 제가 웃으면서 남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여기에서까지 거절하면 제가 진짜 엄청나게 별로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만남이었고 초면이었지만 뭔가 사람을 뻘쭘하거나 민망하게 만들 사람은 아니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의문이에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결국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주지 않으면 제가 너무 민망해할 것 같아서 줬다고 하더군요. 역시 제 예상이 맞았죠? 그리고 연락을 안 받으려고 했지. 왜?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아서? 당신 그때 진짜 무서우리만큼 적극적이었거든. 무서웠다는 이야기네? 조금, 아니 좀 많이. 지금은 저렇게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연락처를 받은 뒤 바로 다음날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말이죠. 몇 번의 전화와 문자를 며칠에 걸쳐서 반복한 끝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좋게 거절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 무서웠다니까. 저도 어디 가면 외모로 괜찮다는 소리 듣고 다녔던 사람이라 그런 경험은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든 다음을 약속받기 위해 남편은 저를 거절하기 위해 만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편은 저에 대한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보다 생각이 깊고 좀 진중한 것 같고 무엇보다 그때 우리가 한 영화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 영화 취향 이야기를 하면서 나눈 대화가 남편은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 몇 번은 더 만나봐야겠다 하고 생각했었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이렇게 잘 맞을 수 없겠다 싶을 만큼 잘 맞았어요. 음식이나 책, 영화 취향은 물론이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나 여행 스타일 같은 것들도 그냥 정말이지 서로에게 맞게 맞춤 제작한 것처럼 맞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연애가 1년이 지나갈 무렵 제가 독립해서 나와 살고 있는 저희 집 앞까지 남편이 데려다 주는데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서 본 적이 있거든요.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기 싫은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남편도 그때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여서 결혼 생각은 정말이지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짜고짜 결혼을 하자고 했으니 그도 많이 놀라긴 했을 겁니다. 결혼? 나 아직 취직도 안 했는데. 자리 좀 잡고 그러고 천천히 생각하자. 자기,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래?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때는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집을 설득하기 전에 남편부터 설득을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집이 어떤 집안인지를 이야기하게 됐어요. 물론 남편은 엄청나게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여유 있는 집인 것 같기는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었다고요. 여유 있는 집안인 거 티가 났어? 어디서? 절이 없잖아.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마는 그 성미 같은 것도 그렇고 집이 좀 살겠구나 싶기는 했어. 그 정도일 줄은 몰랐던 거지.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무튼 저희 집안을 이야기하고 나서 남편은 더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것도 부담스러운 거지만 보나마나 반대가 심할 거라면서요. 물론 반대가 있긴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한 것부터 부모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하셨거든요. 남자친구를 왜 소개해줘? 아니 뭐 결혼하게? 에이, 지은이 애 나이가 몇인데 벌써요? 어, 나 오빠랑 결혼하려고. 제가 저희 집에 폭탄을 투하한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막내의 폭탄 발언이었던 겁니다. 네 나이에 벌써 무슨 결혼이야? 연애하는 건 안 말려. 연애나 해. 그래. 벌써 결혼한다고 이러는 건 좀 일러, 지은아. 근데 나는 오빠랑 결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감정이다. 난 그렇게 살기 싫다고. 몇 번을 싸우고 설득한 끝에 부모님과 오빠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성사되었어요. 오빠는 긴장을 많이 했는지 덜덜 떠는 게 식사 자리 내내 제 눈에 보일 만큼 느껴졌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귀여워 보이긴 했지만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조금 걱정이 되긴 했어요. 사람이 나쁘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는 아직 네가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섣부르게 결혼을 선택하는 건 반대야. 그래, 조금 더 두고 보자. 우리도 가족 될 사람인데 한번 보고 바로 허락해달라는 건 너무하지 않니? 네가 이러면 상대도 부담스러워해. 제가 너무 급발진하는 것 같으니까 부모님 두 분은 말리기 바쁘셨어요. 오빠도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우린 너무 어리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었기에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사자인 오빠까지 그러는데 별 수가 없긴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더 연애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오빠를 몇 번 더 불러다 같이 밥을 먹거나 바둑을 두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너 무조건 그 친구랑 결혼해야겠지? 응. 제가 단호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니 말하더군요. 그럼 해라. 진짜? 엄마는?
엄마도 하래? 니네 엄마는 진작 시키라고 했어. 자주 보니 오빠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부모님도 알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허락받고 결혼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뿐 아니라 오빠네 부모님들도 살짝 반대 아닌 반대는 하시긴 했어요. 우리 집도 어디 가서 무시당할 수준은 아닌데 그렇게 대단한 집으로 장가가면 괜히 안 들어도 될 말 같은 거 들을까봐 걱정이 좀 되긴 했었지. 나중에 왜 저를 그다지 탐탁해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건 잠깐이었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사이좋은 고부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쇼핑이나 여행도 종종 같이 가고 말이죠. 결혼식은 크지도 또 작지도 않게 했어요. 저나 부모님의 지인분 중에 꼭 초대해야 할 분들 정도만 모셔서 적당하게 했습니다. 예단이나 혼수는 다 생략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집만 해주셨습니다. 뭐 그게 굉장한 거긴 하지만요.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관장으로 계시는 박물관에 큐레이터로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술관은 언젠가 제 몫이 될 예정이었거든요. 집안에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기도 하고 그래서 미술 공부를 시키신 거니까요. 남편은 원래 들어가려고 목표하던 회사가 있긴 했어요. 취준생이라면 모두가 꿈꿀 만한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냥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 제가요? 아버님 회사에서요? 내 사위가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 그리고 바둑 두는 거 보니 일도 잘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들어와서 지은이 대신해서 지은이 언니 오빠 일하는 거 뒤에서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지. 남편은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사실 아버지 말씀처럼 다른 회사에 가는 것도 웃기긴 한 상황이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회사 사람들에게는 신랑이 아버지 사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버지의 철칙이기도 했지만 남편도 부담스러워하긴 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밝혀질 거 그냥 처음부터 아빠 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 배운다고 니네 아버지가 처음부터 항상 안 된다고 하잖니. 네 언니랑 오빠도 처음에는 그냥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어. 나중에서야 다 밝힌 거지만. 언니와 오빠도 그랬다는데 뭐 별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이 회사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 덕에 철이 없다는 소리를 한 100만 번쯤은 들어야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회사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상당히 즐거워했어요. 어떤 신입사원에 대한 로망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일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지쳐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멋있잖아. 오빠도 아직 어리긴 어리다. 나보고 누가 철없대. 곧 남편은 자신이 철이 진짜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일이 정말이지 너무 많고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었거든요. 신혼을 온전히 즐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불평을 했더니 이러시더군요. 그 부서가 원래 일도 잘하고 일도 많은 부서야. 팀 내에서 에이스들만 있는. 거기서 그렇게 굴려진다는 건 칭찬이야. 칭찬이고 말고 나는 신혼인데 남편 얼굴을 못 본다니까? 슬프긴 했지만 남편도 자신이 인정받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하고 또 아버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나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 얼굴이 왜 이래? 뭐가? 남편이 입술 주변이 터져서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누군가에게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한사코 너무 피곤해서 튼 거라고 우기더군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점점 더 혈색을 잃었습니다. 어딘가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늘 생각에 잠겨 있었고
웃는 일도 줄었어요. 흡사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사람이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짜 일 때문에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우는 걸 봤어요. 자기 딴엔 서재에 숨어서 저 몰래 운 건데 그 모습을 제가 본 겁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날은 도저히 물어보지 않고서는 못 넘어가겠더군요.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대답해. 없어.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일이 힘든 걸로 사람이 이 정도로 힘들어하고 생기도 잃고 우울증도 온다고? 제대로 말해. 무슨 일 있지? 없다니까. 진짜 괜찮아. 말 안 할 거야? 자기가 이러면 내가 더 힘들어. 절대 이야기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알아내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 물어봤어요. 너 전화를 받고 미리 좀 알아봤는데 그 부서 내에서 매부를 좀 따돌리나? 암튼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 뭐? 따돌려? 왜? 매부가 우리 좀 많이 고스펙이긴 하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 물론 스펙 좋고 다들 학교도 좋긴 한데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은 잘 없으니까 그렇게 학벌도 좋고 스펙도 빵빵한 사람이 자기 부서에 들어오면 승진이나 뭐나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은근 따돌리는 거지 뭐. 그리고 뭐 하나 실수해서 인사 점수 낮게 주면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나중에 승진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커지니까 일부러 일도 많이 시키고. 진짜 다 큰 어른들이 너무 유치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 제일 직방인 건 매제가 내가 이 회사 회장님 사이요 라고 밝히는 건데 또 본인이 직접 그러고 싶어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인정해 주셔서 그 부서로 보낸 건데 실망하게 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언니 말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나서는 게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과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 같은 게 없잖아요. 남편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면 제가 뭘 어쩌겠나 싶고 도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남편은 하루하루 말라가는 게 보였어요. 집에서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군요. 직장 내 따돌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고 말이죠. 다 큰 어른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오더군요. 저런 힘든 일을 남편도 겪고 있을 거로 생각하니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혼자 그렇게 말하며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정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물어본 이후에 입도 무겁고 일도 잘한다는 분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증거도 모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들었어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유치하고 또 악랄하더군요. 자기 일을 남편에게 죄에다 몰아줘서 일부러 실수를 유발하는 건 물론이고 밥을 먹을 때나 회식할 때 불어 다른 장소로 알려주거나 술을 많이 먹게 해서 괴롭히는 등 미성년자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나 다름없이 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랄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설 탐정에게서 자료를 다 받은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회사로 말이죠. 아버지의 비서실 직원분들도 몇 명 말고는 제 얼굴을 몰라서 회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누군가가 막아서긴 하더라고요. 누구시죠? 약속은 하고 오셨나요? 아, 죄송한데 지금 회장님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해서. 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한숨을 푹 쉬고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은아,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회사시죠? 저 지금 회장실 앞에 있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약속이 안 되어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해서. 어? 회장실 앞이라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직접 문을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비서실 직원분들 모두 눈이 동그랗게 커져서는 저에게 꾸벅 인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니, 됐어요. 미리 약속 안 하고 온 제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가 여태 모아온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서도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진짜 나 너무 속상해서 여태 울기만 했어.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못됐어? 나 이 사람들 가만히 못 둬요. 진짜 꼭 반드시 복수할 거야. 아버지는 제가 들고 간 자료들을 가만 보고서는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놀라고 씁쓸한 듯한 말투로 말하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뉴스 같은 곳에서 많이 보면서도 우리 회사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너는 집으로 가 있거라. 내가 해결해 볼 테니. 어떡해요? 일단 이 아버지 믿고 돌아가 있어. 사실 당장이라도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로 쳐들어가 남편의 팀원 사람들 머리채를 하나하나 다 잡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그걸 옮기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버지나 남편의 면도 있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을 삼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듣자 하니 그 이후에 아버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들에게 주지 못하는 시스템화 시키는 것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팀마다 사찰하는 직원들을 보내서 상담하고 혹시 그 팀에 괴롭힘을 받는 직원들이 있나 조사하면서 말입니다. 그 덕에 꽤 많은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례들이 고발되었고 시정된 부분이 많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다른 임원분들도 이 정도로 많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놀랐다고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즈음 잠깐 남편의 상태는 괜찮아진 듯 보였어요. 물론 그동안 남편을 괴롭혀온 그 팀원들은 용서가 되진 않았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또 나중에 남편이 우리 아버지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에는 자연히 다 정리가 될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에 참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눈치를 보는 듯 남편을 덜 괴롭히던 직원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자 더 교묘하게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듣기로는 이상한 소문을 낸다든지 친절한 척하면서 사실은 먹인다든지 사설 탐정분에게 전해 듣기만 해도 제 복장이 터지는 유형들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사가 시작되니까 더 교묘해진 것 같다고 말이죠. 메신저 감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초대해놓고 그 안에서 교묘하게 앞담화라 하며 사람 피를 말리는 행동을 그렇게 한다고들 하더군요.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를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보야? 천치야? 나한테 이야기를 하던가. 그걸 왜 당하고만 있어? 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괜히 너 속상하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한 거지. 오빠한테서 이유를 왜 찾아? 그리고 다음날 잠이라고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 이사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팀으로 바로 직행했어요. 누구시냐, 무슨 볼일 때문에 오셨냐는 사람들을 가뿐히 무시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이사님은 남편이 일하는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이자 저랑도 안면이 있는 분이셨어요. 제 결혼식에도 오셨었거든요. 약속은 하고 오셨는지? 안 했어도 유지은이 찾아왔다고 하면 아실 거예요. 직원은 제 이름을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김 이사님이 바로 내려온다고 했는지
서 있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사가 이렇게 깍듯하게 대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곧 김 이사님이 내려오셨어요. 지은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이랑 그이 팀 사람들 다 불러주세요. 지금 회장님이랑 이야기가 다 됐어.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할게요. 지금 여기서 동네방네 다 알게 소리 지르는 꼴 보고 싶지 않으시면 그이랑 그이 팀 사람들 당장 다 불러주세요. 이사님은 잠시 뭔가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보고 옆 회의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곳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과 남편의 팀 사람들이 다들 들어왔어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멀뚱이며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회사에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여보. 남편이 작게 중얼거리니 모두가 남편과 저 사이를 번갈아 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남편이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와 팔을 끌었습니다. 지금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지 말고 자기랑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는 식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떼어냈어요. 여보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고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 사람의 부인 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직원 하나가 그렇게 말하며 비웃더군요. 아마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알았나 봅니다. 그냥 유난스러운 마누라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마누라를 데리고 오냐? 엄마한테 꼰지르는 애야? 야, 들어. 하면서 자기들끼리 킥킥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던 김 이사님이 킁킁 하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자리에 김 이사님이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한 듯 자기끼리 옆구리를 찌르며 웃음을 참더군요. 진짜 그 모든 모습이 역겹고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들 제가 왜 왔는지는 아는 거 보니 자기들이 한 짓이 어떤 짓인지 잘못된 짓인지 알고는 있기는 한가 보네요. 저희가 뭐요? 저희는 그냥 일이 서툰 신입 교육을 좀 빡세게 시킨 것뿐인데.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더군요. 그래서 마침 챙겨온 자료들을 그 사람들 앞에 던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던진 자료들을 주워보면서 이거 곤란하게 됐다는 듯 인상을 쓰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에 그 팀원들 중 직급이 좀 높아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뭐 가만 안 있으면 신고라도 하시려고요. 신고하셔서 사내 일을 밖에서 알게 되고 괜히 시끄러워지면 회사에서도 싫어해요. 그러면 남편분 앞길도 막히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신다. 이렇게 회사에 찾아온 것부터가 남편에게 좋은 일이 아닌데. 요즘 애들이 좀 경우가 없잖아요. 하면서 자기들끼리 또 비웃고 깔깔거리고 장난이 아니더군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몰아쉬고는 말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모두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정말 궁금하다는 얼굴로 말입니다. 그래서 대답했어요. 아빠한테 이를 거예요. 진지하게 듣던 그 방의 모든 이들이 푸앗하고 터졌습니다. 단 두 사람, 김 이사님과 남편을 제외하고 말이죠. 아니, 어리다 했더니 진짜 어리네. 아빠한테 이러면 뭐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아빠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식들 어디서 무시당하는 건 정말 못 참으시거든요. 근데 방금 저 엄청나게 무시하셨잖아요. 그럼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귀한 막내딸이 여기서 이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시를 받고 있는데. 제 말을 들으며 자기들끼리 또 비웃고 따라하고 그러더군요.
그때 제가 김 이사님을 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안 그래요? 김 이사님. 우리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 제 그 말의 순간 그 회의실의 정적이 흘렀어요. 왜 제가 거기서 김 이사님에게 저희 아빠 이야기를 했는지 누군가는 머리 위로 물음표가 뜨는 듯 했고 누군가는 어딘가 싸움을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김 이사님과 저희 아빠가 아는 사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렇지. 지은이 네 아버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지. 하하하. 김 이사님은 곤란한 듯 말했어요. 그럼 김 이사님을 보고 제가 바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네, 아버지. 지금 저 회사인데요. 일단 내려와 보셔요. 그 이 팀 있는 층 제일 큰 회의실이요. 라고 말하고는 끊었어요. 김 이사님은 아버지가 내려오신다는 말에 당황한 듯 어쩔 줄은 몰라 하셨고 남편의 팀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를 굴리며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누군가 조용히 하는 말이 들려왔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누군데? 그리고 그 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수행 비서였어요. 김 이사님이 아버지를 보고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제가 직원들 관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 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남편의 팀원들은 누가 머리에 찬물이라도 뿌린 듯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때쯤 직감적으로 알았겠죠. 제가 누군지 말입니다. 설마...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설마는 이제 곧 현실로 그들이 보게 될 장면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제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꾸벅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 자네도 있었구만. 하면서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탄성 같은 신음들이 들려왔습니다. 모두들 안 거죠. 제가 이 회사 회장님의 딸이고 남편이 이 회사 회장님의 사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일 먼저 입을 뗀 건 아까 저에게 신고할 거냐고 반쯤 협박을 했던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와 말했어요. 누구신지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과를 정말 아무 감흥 없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신입사원이 자기보다 스펙이 좋고 잘 나갈 것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체로 요즘 애들도 안 하는 그런 천박한 짓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우셔야 할 겁니다. 내가 누구 딸이고 이 사람이 누구의 사위인 걸 떠나 사람이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제가 또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런 조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편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적잖이 충격을 받으신 듯 한참을 보셨습니다. 아까는 제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쳐들어왔다는 둥, 이러면 남편 앞길에 해만 된다는 둥, 비웃으시면서 비꼬시던 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지셨어요? 제 그 말에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군요. 한참이나 어리고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어린 제가 충고 하나만 할게요. 인생 그렇게들 사시지 마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힘을 쓰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천박하고 치졸하게가 아니라. 그러고는 그 사람들을 차례로 노려보고는 그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어차피 이제 다 까발려진 거고 더 이상 남편을 괴롭힐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날 남편이 퇴근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먼저 아버지는 정말 노발대발하셨다고 합니다. 그 회의실에서 김 이사님에게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고 돌아가신 후 김 이사님은 직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 또 혼을 내셨다고요.
그리고 그날 모두가 남편에게 와서 한 번만 봐달라 죽을 죄를 지었다. 이런 사과들을 연발했다고 합니다. 당신이랑 아버님께 면목이 없네. 여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이래?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화낼 거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남편에게 다시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언니와 오빠도 차례로 남편의 팀에 들려 한번 살피고는 김 이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언니와 오빠의 팀 문제는 아니라 직접 상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한번 다녀간 것만으로도 그 팀원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테니 보라고 일부러 그런 거겠죠. 남편의 부서가 에이스들만 모인 핵심 부서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다들 일 욕심도 많고 명예욕도 컸던 사람들이라 이 일이 직격타기 되긴 했을 겁니다. 우선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됐어요. 피해자인 남편이 부서로 옮기는 건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부서 자체가 아예 물갈이 됐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절대 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응징했어요. 남편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이나 여태 남편을 괴롭혔던 모든 증거 자료를 이름만 모자이크 처리해서 사내 게시판에 싹 다 올려버린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절대 하지 말라는 예시 자료로 말이죠. 그래서 모든 회사에 그들의 악행이 다 소문이 났어요. 남편을 괴롭혔던 팀원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었어요. 이미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로 낙인이 제대로 찍혔거든요. 다 가리고 올렸다지만 모르는 사람이 없긴 했답니다. 다들 어디 가나 그 이야기들에 어떻게 다 큰 어른들이 저렇게 유치하고 치졸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냐 수근거렸으니까요. 그게 지속이 되자 그나마 어리고 연차가 덜 찬 직원들은 그만두고 나갔다고 하더군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쉽진 않겠지만 말입니다. 아버지 회사는 그 이후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방 그리고 대책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놨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평판이 좋은 회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남편의 팀이 된 직원들은 남편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뭐 회장의 사이라는 이유도 물론 중요한 이유겠지만 에이스팀에 갑자기 대규모 결혼이 생기게 되어 이 팀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니까요. 이 팀이 연봉도 높고 승진 기회도 더 자주 온다고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당신 회사에서 엄청 유명해진 거 알아? 내가? 왜? 제가 그러고 찾아가서 회사를 한번 뒤집어 엎은 후로는 회장님 막내 따님이 보통이 아니다. 엄청난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직원들끼리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소문 퍼지면 좋은 거 아니야? 아무도 당신 못 건드릴 거 아니야. 그런 소문 안 퍼져도 내가 아버님 사이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 그건 그래. 남편은 인정받으면서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났고 사내의 남편이 회장님 사이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자 아버지는 빨리빨리 승진시켰어요. 물론 남편이 일을 잘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를 좀 늦게 가질 계획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시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하니? 결혼하고 제가 이런 집안이라고 딱히 유세도 떨지 않고 시부모님께도 자주 찾아뵙고 잘했거든요. 제 성격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어느 사람과든 금방 친해지고 격이 없는 부분 말입니다. 남편과 육아휴직은 번갈아 가면서 쓰기로 했어요. 뭐 어차피 저도 남편도 부모님이 오너로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잘 처리해 주시겠죠 뭐. 애를 네가 키우게? 유모 안 들여? 유모가 있어도 부모 중에 하나는 붙어 있어야지. 너는 은근 촌스럽더라. 언니가 정이 없는 거야. 언니와 그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 제가 만삭이 됐을 때쯤 아버지의 회사에서 저에게 감사패를 준다는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정말 당황해서 네? 하고 크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가 나라에서 사내 문화가 좋은 회사로 선정돼서 이번에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된 데에는 그때 일이 아무래도 영향이 크다 보니까 내부에서 따로 감사패를 드리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대단한 사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일도 아니었고 제 남편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저질렀던 일인데 그런 감사패까지 준다고 하니까 좀 민망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왜 거절했냐? 아니, 뭐 대단한 사명감에 한 일도 아니고 그냥 내가 화나서 한 일로 그런 감사패까지 받는 게 좀 웃기잖아요. 그래도 네 덕에 이렇게 된 건데 받아야지. 아버지의 1차 설득이 있었고요. 그래, 아버님 말씀이 맞아. 자기가 1등 공신인데 받아야지. 남편의 2차 설득으로 결국 그 민망하디 민망한 자리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봤어요. 저에게 꽃다발을 준 사람이 그때 저를 비꼬고 뭐라고 했던 과장이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빤히 보자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난 뒤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그때는 정말 너무 죄송했었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때 생각이 나서 조금 심사가 뒤틀리더군요. 물론 저한테도 잘못하셨지만 제일 잘못한 건 제가 아닐 텐데요. 하대리에게는 그 전에 사과했는데 아내분은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제야 하네요. 네, 뭐 이제라도 반성하시면 다행인 일이고요. 제 말에 그 과장은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다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때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더 몰상식한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해보니 정말 못난 행동들이었더라고요.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 보고도 낯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하대리에게 찾아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다 이야기했어요. 물론 용서해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완전하게 다 그의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지나간 일로 또 소란 피우고는 싶지 않아서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나서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운동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꽃다발을 드린 거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반성하고 있나 싶어지긴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있으니 제발 마음 좀 곱게 쓰고 말도 예쁜 말만 하라고 한 100번 정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래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니까 이제 사과는 그만하셔도 돼요. 반성하고 뉘우치고 지금처럼 좋은 일 많이 하시면 된 거죠 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저에게 꾸벅 인사를 해서 저도 같이 했어요. 어찌됐든 저보다 한참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과장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분은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았어. 그게 진짜건 아니건 다시 한번 남편이 참 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야 그렇다 치고 당신은 그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으면? 으휴.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건 모두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반성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걸? 보살이네 보살이야. 제 말에 환하게 웃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답답하지만 내가 저래서 저 사람을 좋아한다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또 남는 게 있는 이야기였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병원 예약 시간이 다 되어가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이 성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떨리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은 없지만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도 한참 넘어서 70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늙고 아무런 낙도 없어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스피커로 남들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 제 인생 역시 기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들은 그래도 재미있는 사연도 많지만 저는 참 어렵게 살아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제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려웠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상당히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이고 집값, 땅값도 엄청나게 올랐다는데 하지만 제가 물려받은 게 없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젊은 분들이야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수도권이라고 해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별 볼 일이 없었다기보다는 거의 농촌에 가까웠다고 보는 게 낫겠네요. 사실 여러분, 옛날 사진들, 정말 5, 60년대 서울 사진들만 봐도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삐까뻔쩍한 빌딩들이 가득 서 있는 강남은 당시에는 논밭이 들어서 있었고 영등포는 완전히 진창이었어요. 겨우 종로나 이쪽 사대문 안은 도시꼴을 갖추고 있었지만요. 강남이 개발된 것도 1980년대 이후니까 그 전에 경기도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은 가실 거예요. 제가 50년대 초반생인데 그때 저희는 그리 넉넉지 않은 살림이라 매 끼니를 걱정하곤 했죠.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정말 말 그대로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간식이라고 해야 엄마가 꽁보리밥 한 줌에 된장 얹어주면 그거 받아먹는 게 다였고 그나마도 쌀이 넉넉할 때나 그럴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죠. 광목 빨래를 계곡에 가서 하고 그 계곡물을 그대로 떠서 마시던 때였거든요. 그럴 때 저희 아버지는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패기 넘치는 젊은 청년이었던 아버지는 도저히 이 시골 구석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마누라와 애들을 굶겨 죽이겠다고 판단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서울 가서 돈 벌어오마. 너희들은 엄마 말씀 잘 듣고 얌전히 있어야 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훌쩍 서울로 떠나셨어요. 엄마는 얌전하고 참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시고는 불안에 떨면서 저희를 건사하셨죠. 친가는 6.25 사변 중에 모두 흩어져 사실상 친척이라고는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외가는 너무 멀리 계셨고 사실 당시에는 한번 멀리 떠나면 전화가 있어 연락이 자주 되는 것도 아니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2-3달에 한 번쯤 집에 오셨는데 점차 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돈이 많아졌어요. 살림은 점점 더 피기 시작했고 저희가 끼니 걱정을 하는 일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죠. 겨우 8-9살이던 저희 자매도 그 당시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엄마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항상 불안해하셨지만 아빠의 장사가 잘 되고 나서부터는 여유가 생기셨어요. 저희 자매한테 예쁜 옷도 1년에 한두 번 지어 입혀주셨고요. 당시에는 워낙 어려워서 명절에 설비비나 추석빔을 얻어 입는 것도 잘 사는 집 애들이나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를 데리고 서울로 이사 가자고 했어요. 장사가 잘 되어 더 이상 이 농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사람은 서울로 가서 배워야 잘 사는 법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서울, 그것도 종로로 이사를 갔어요. 종로 한복판에 난생 처음 발을 디뎠는데 어찌나 정신이 없던지요. 원래 저희 동네에선 거의 볼 수 없었던 차도 도로에서 지나다니고 사람들은 많고 여자들은 멋쟁이고 저희들은 거기서 말 그대로 촌년들답게 입을 해 벌리고 서서 구경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가 사놓은 집은 고래등 같은 저택은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기와집이었어요. 나무로 된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모나고 자그마한 마당이 있어 대도를 밟고 올라가는 한옥이요. 요즘도 익선동에 가보면 그 옛날 한옥들을 개조해서 카페로 만든 곳들이 있는데 그런 한옥이었어요.
그곳으로 이사간 후 아버지는 그래도 집안에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면서 또 아이를 하나 낳으셨어요. 혹시라도 막둥이로 낳는 아기가 여자애면 어쩌지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남자애가 나오더라고요. 막내 남동생이 저하고는 9년 차이가 되어버렸죠. 그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아빠의 사랑은 모두 그쪽으로 가버렸고 저희 자매는 이전보다 많은 소외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의 유년 시절은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쭉 돈을 잘 버셨고 엄마는 막내 아들을 편애하셨지만 그렇다고 저희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자매는 그리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막내 동생은 똑똑해서 공부마저도 잘했답니다. 저희는 동생을 참 예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행복이 계속되지는 않았죠. 연년생인 저희 자매가 나란히 고등학생으로 재학하던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이었죠. 덩그러니 세상에 남은 어머니와 저희 자매 그리고 어린 막내까지 겨우 17, 18의 저희 자매에 막내는 심지어 10살도 되지 않은 때였어요. 이 일을 어쩌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사니? 엄마, 너희 아버지가 돈을 잘 벌긴 했는데 많이 모으진 못했어. 모으는 족족 다 써버려서 우린 이제 어쩌니? 엄마는 세상이 무너져라 우셨어요. 사실 아버지가 모아놓으신 재산이 저희 셋을 키우기에 부족함은 없었지만 세상에 혼자 남은 엄마 입장에선 아마 막막하셨을 거예요. 외가에서 온 친척들은 혼자 남은 엄마 옆에서 재산 어떻게든 뺏어보려는 사람밖에 없었고 아빠의 옛 친구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기에 저희 자매는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공부도 잘 하지 못했으니 당연했죠. 아쉽긴 했지만 그리 엄청나게 한이 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사는 어떤 청년한테 중매로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청년은 시골에서 올라와 대각선 앞집에서 하숙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름 건실한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오며 가며 얼굴만 알고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와 저희 엄마가 말을 맞춰서 중매를 서기로 하고 서로 만났는데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서글서글하니 잘 웃는 사람이었고 저는 좀 수줍은 편이었지만 이야기해보니 잘 맞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20 초반 상당히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사실 우리 때 치고는 그렇게 어리다고 하기도 좀 뭐하긴 했지만요. 엄마는 막내 동생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혼수는 많이 해주지 못한다고 딱 자르셨고 남편의 집안은 가난한 시골집이라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급격히 어두워진 친정집에서 탈출했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남편이 무척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결혼 후 3년 정도까지 고생을 많이 했었죠. 어차피 시골 시댁에서는 남편을 거의 챙기지도 않았고 거의 남처럼 사는 사이라서 시부모님의 아이 독촉은 없었지만 저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 나이대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사실 저희 때는 아이 못 낳으면 전부 여자 책임인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게다가 저는 아들 없어서 섭섭해하던 친정엄마의 모습을 익히 보고 자라서 아들을 참 낳고 싶었어요. 3년 동안 절에서 불공도 많이 드리고 치성도 많이 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토요일 오전 근무가 끝나고서 저를 시내로 불러 점심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주 6일 근무였는데 많은 회사들이 토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했거든요. 남편하고 이렇게 따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예쁘게 차리고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불러준 거니까 식당에 가서 앉았지만 음식이 나오자마자 냄새를 맡으니까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입을 가리고 힘들어하니까 음식을 내주시던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니 색시, 혹시 임신한 거 아니여? 헛구역질이 심하네. 네? 백반 보고 헛구역질 할 일이 없잖아. 우리 식당에서 헛구역질하는 사람들 죄다 임신한 거였어. 그러면서 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하고 놀라서 서로 마주보다가 곧장 병원으로 향했는데 정말 임신이었어요. 그날 정말 남편하고 얼마나 기뻐하면서 서로 뛸 듯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 9개월 뒤 정말 예쁜 아들을 낳았죠. 아기는 3.3kg으로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고 딱 좋은 무게로 태어났어요.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감격스러워서 울어버렸고 웃기게도 남편도 울었대요. 아들 태어났다고 하는 의사의 한마디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나요. 아들은 정말 고맙게도 잠투정도 별로 없는 아이였어요. 신생아 시절을 그 애처럼 편하게 지낸 애도 없었을 거예요. 그 후로 둘째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아서 그저 우리 아들만 기적처럼 우리를 찾아와준 천사로 생각하고 살기로 했죠. 어느덧 아이도 잘 컸고 그 사이 6년이 흘렀고 친정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소식을 전해준 건 제 여동생이었죠. 언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이번에 막내 성인 되잖아. 엄마가 재산 미리 걔 앞으로 다 돌려놓으실 거래. 뭐? 저는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아니, 막내 남동생을 엄마가 예뻐하는 건 알았는데 그래도 아예 전 재산을 전부 미리 걔 앞으로 돌려놓는다뇨. 저희도 어쨌든 자식이긴 한데 아빠가 계셨으면 그렇게 두진 않으셨을 거예요. 아빠는 딸들도 많이 예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급하게 친정집으로 달려갔더니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앞으로 불러서 앉히시더라고요. 이제 이 집안에 너희가 탐낼 거 없다. 이거 전부 막내 앞으로 해놓을 거니까. 엄마,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재산을 탐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이렇게 해놓으시면 앞으로 막내 컸을 때 엄마는 어쩌려고. 나 모실 건 저 애다. 너희는 막내 재산 도둑질만 안 하면 돼. 도둑질이라니 엄마? 무슨 그런... 아니 그리고 저희도 아빠 재산 상속받을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무슨 권리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막내 대학 가니까 걔 등록금은 너희가 해줘라. 막내 키우는데 너희가 도움을 좀 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 우리는 대학도 안 갔어요. 무슨 걔 대학 등록금을 우리가... 하라면 하지 말이 많어. 엄마가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동안 막내 남동생을 홀로 키우셔서 엄마 성격은 많이 변한 상태였어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끝내지도 못한 채 밖으로 나오는데 막내 남동생이 저를 보고서 그러더라고요. 2달 만에 온 건가? 오랜만이네, 큰 누나. 그래, 잘 지냈어? 엄마는 섭섭했지만 애가 무슨 죄겠어요. 저는 집에 가려고 신발을 신다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애는 아주 태연한 얼굴로 그랬어요. 내 대학 등록금 빨리 해줘. 그리고 나 대학 들어가면 책값하고 용돈도 줘야 하는 거 알지? 좀 빨리 해줘라. 나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단 말이야. 왜? 왜 내가 너한테 그 돈을 주니? 엄마가 당연히 누나들한테 받는 거라던데? 결혼할 때까지 엄마가 누나들 키워줬잖아. 그 돈 당연히 누나들이 나한테 주는 거지. 막내 남동생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아서 그대로 대꾸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엄마가 막내 남동생을 편애한다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데 집 전화로 엄마한테서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등록금이랑 막내 용돈이랑 빨리 해서 보내라. 2번 말하게 하지 말고.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 임신해서 출산할 때도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고 차갑기만 하던 엄마가 저런 식으로 나오시니까요. 사실 제가 결혼한 후에 엄마는 저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제가 친정에 와서 일을 하거나 돈을 드릴 때만 저를 딸 취급하셨거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고 전화가 줄기차게 걸려오는데도 무시해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친정하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엄마와 막내 동생이 계속 연락하면서 저를 정말 이상하고 나쁜 사람 취급을 했지만 전 거기에 넘어가 줄 생각이 없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에서 제 몫을 받고 싶었지만 그렇게 싸울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친정하고 연락을 안 하게 되었죠. 저한테 남은 건 제 여동생 뿐이었어요. 언니, 정말 엄마하고 막내 너무해. 우린 가족도 아니었나 봐. 나도 그런 생각 들더라. 이게 뭐니 대체. 여동생도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뻔뻔함에 질려버렸는지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 연락을 안 하게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가족과 연을 끊게 되다니 너무 서럽기도 하고 서글펐죠. 하지만 친정하고 연을 끊어도 제 가족이 있었으니 현실적으로 상관은 없었어요.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 그거면 전 충분했죠. 열심히 아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어요. 아마 친정과 연을 끄는 반작용으로 더욱 가족에 충실했는지도 몰라요. 아들은 순조롭게 자라 대학 갈 나이가 되었고 우리 부부도 그만큼 늙어갔죠. 40 초반이 된 저와 저보다 4살 많은 남편. 남편은 상당히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었고 우리 집은 윤택하고 평화로웠어요. 세 식구가 전부 다정하면서 온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들은 원하던 대학, 원하던 과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했죠. 예쁜 아가씨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군대도 다녀오고요. 그 시절이 저한테는 최고로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네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던 날에는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아들은 다 컸으면서도 저한테 어떻게 어리광을 부렸는지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고 함께 식사하는 날이면 꼭 제 선물이나 아들 선물을 사들고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과 멀어졌다고 해도 그리 섭섭지는 않았죠. 걸핏하면 전화해서 서로 수다 떨 수 있는 여동생은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은 취업을 해서 곧 결혼할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스튜어디스 출신이라고 하던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참하고 예쁜 아가씨더라고요. 저희는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라고 하니 성의를 다해 대했어요. 전 절대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결혼 진행을 하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결혼 직후 새댁인데도 며느리가 뭔가 저희 집 재산에 대해 자꾸 알고 싶어하고 저희 남편 벌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더라고요. 아유, 뭘 그러니.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어머님, 어차피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좀 알아놓는 게 좋죠. 아주 나중일 텐데 뭘. 사람 일이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가 깔깔거리며 웃더라고요. 저는 좀 충격받았는데 요새 애들이 원래 다 이런 식으로 농을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의에 어긋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후에도 가끔 며느리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곤 했죠. 하지만 그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이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잘하는 아이라서 그냥 원래 말버릇이 그러려니 하고서 넘기게 되었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로도 세월이 빨리 흘러서 어느새 5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아이는 생기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아이를 빨리 못 낳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아들과 며느리를 재촉하고 싶지 않았죠.
5년은 참 길었지만 그래도 아들도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아직은 아이 없이 그냥 여행지에 가서 휴가를 즐기며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직 하와이 안 가보셨지? 다음에 같이 모시고 갈게요. 진짜 좋더라. 그래?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봤는데 이상하게 하와이를 못 가봤다. 근데 이상하게 난 하와이가 싫더라 그냥. 왜 싫어요? 엄마 되게 좋아요. 이번이 난 2번째인데 갔다 와서 엄마 모시고 갈 계획 짜볼게요. 아들은 어느 여름날 저희 집에 잠깐 놀러와서 차를 마시며 그렇게 말했어요. 나이를 먹고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다정하고 좋은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상하게 하와이를 싫어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도 안 가면 안 되니? 그런 데를 뭐하러 가? 하와이가 어때서 엄마? 아휴, 몰라. 난 이상하게 싫어. 불길해. 제가 몸서리를 쳤지만 아들은 웃으면서 그냥 늙은 엄마의 투정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불과 이틀 뒤에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하와이로 떠나버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와이에서 경비행기를 탔다가 사고가 났대요. 며느리는 경비행기가 무서워서 타지 않아서 살아났고 아들만 죽은 거였죠. 경비행기는 땅에 추락했고 아들은 즉사였다고 했어요. 아들의 비보를 들었을 때는 정말 눈물조차 나오질 않았어요. 평생 그 아이 하나 믿고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면서 살아온 삶이었죠. 남편도 저도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있었어요. 곁에서 며느리는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다가 지쳐 나가 떨어졌죠. 아유, 저 집은 아내가 아직 젊은데 어째. 아유, 그러게 아직 애도 못 낳았는데. 저렇게 슬퍼서 애간장을 다 끓게 우네 아주. 불쌍해서 어떡해. 혀를 차면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 애를 끌어안고 같이 울기도 했죠. 한참 동안 집안은 마치 무덤 같았어요. 집안에 한 줄기 햇살 같던 내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저를 달래고 며느리를 달래면서 다시 살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죠. 저도 남편도 며느리도 모두 산 목숨이니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계속 저와 며느리를 챙기면서 사업에까지 몰두했죠. 곁에서 보기에도 남편이 너무 무리한다 싶었지만 당시에는 제가 너무 심적으로 몰려 있어서 도저히 어떻게 말리거나 보듬어 줄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데다가 항상 저한테 밥을 해서 먹이거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챙겼지만 정작 본인은 밥을 잘 먹지 못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죠. 남편은 심정지로 회사에서 일하다가 쓰러졌고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간 뒤 사흘 후 사망했어요. 남편이 죽던 날 저는 정말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며느리를 붙잡고 미친 것처럼 울었었죠. 내 삶의 이유이던 남편과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저한테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은 거였어요. 친정엄마마저 연을 끊었으니 제 가족은 정말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거였죠. 예, 너는 떠나지 마라. 너는 정말... 어머님, 하지만 저 돈을 벌어야 해서 곧 멀리 가야 해요. 뭐?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돈을 벌러 해외로 가기로 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며느리는 저한테 아주 산뜻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마지막 남은 가족인 며느리마저 떠난다는 말에 손이 떨리고 몸이 전부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맞는 말이었죠. 젊은 며느리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예, 그럼 내 재산을 주마. 네? 재산 줄 테니 너
내 곁에 있어주렴. 제발 떠나지 마라, 제발. 제가 벌벌 떨며 말하자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는 눈치더니 생글거리며 웃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아요. 저는 잘 모르는 법적 절차를 며느리는 일사천리로 밟아버리더군요. 남편의 재산과 제가 가진 재산까지도 전부 자기 앞으로 돌렸어요. 걔가 가지고 온 서류가 있으면 저는 거의 천치가 된 것처럼 고개만 끄덕이면서 죄다 사인했죠. 연인 아들과 남편의 죽음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 곁에 어떤 변호사라는 남자가 붙어서 그 절차를 도와주더라고요. 서류며 뭐며 아주 능숙했어요.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난 후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이 되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했어요. 제게 남은 가족은 그의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했으니 며느리만은 제 곁을 떠날 필요도 없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뒤 일이 터졌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집에서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대체? 여기가 내 집인데 왜 나가? 며느리로부터 온 전화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어요. 그게 왜 어머님 집이에요? 제 집이죠. 무슨 소리야? 명의만 널 넘겨준 거지. 그러니까 제 집이죠. 거기 팔아서 곧 제 남자친구랑 해외 이민 갈 거라서요. 빨리 좀 이사 나가주세요. 뭐? 남자? 아, 어머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희 서류 도와줬던 그 변호사요. 뭐라고? 이게 무슨... 빨리 이사 나가세요. 안 그러면 용역 써서 끌어낼지도 몰라요. 며느리는 그 말을 끝으로 깔깔거리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쫓겨날 수는 없어서 그 집에서 버텼어요. 하지만 별 수 있나요? 며느리와 그 남자가 와서 절 완력으로 내쫓았고 저는 돈 몇 푼 있지도 않은 통장 하나와 함께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았어요. 남편과 아들이 남긴 모든 재산이 전부 이제 남이 된 며느리 손에 들어갔고 저는 오갈 데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 후로 저는 여동생의 도움으로 간신히 반지하방을 얻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생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도 알 수가 없네요. 손발을 뻗으면 벽에 닿는 조그마한 방에서 아무런 보람도 기쁨도 없이 이렇게 늙어가겠죠. 이렇게라도 한풀이 하듯 제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조금 속이 시원하네요. 시원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런 사연을 지닌 늙은이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 남은 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하남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여기에 제 또래의 여자분들이 보내오신 사연들을 종종 듣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시댁 관련된 사연만 골라서 들었답니다. 아무래도 제 연령대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만 찾아 듣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사실 제 상황에서 감정이입해서 집중이 잘 되는 것에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고부 갈등으로 인해 꽤 마음고생이 심했었어요. 그런 와중에 여기에서 남의 얘기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위로받을 때도 있었답니다. 현재 결혼 7년 차에 들어가고 있고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한창 아기가 잘 생기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마음고생이 꽤 심했고요. 어머니는 본인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지라 손주 생각에 고민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서 만나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거나 뭘 할 때마다 늘 아기 이야기가 화제였답니다. 사실 저희도 간절했고 몇 번이나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어머니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말씀이 정말 상처였어요. 나는 애기 안 갖고 둘만 좋아서 잘 살겠다는 집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런 말 해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얄밉고 꼴보기 싫더라. 어디서 보니까 몰래 피임하고 자기 시부모 속인데 평생 씨를 낳지 않겠다는 건지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아마 어머니 딴은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전 이 말이 너무 아프게 박혔어요. 당시 어머니께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저와 남편은 센터도 다니고 상담도 하고 약도 지어 먹고 안 할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친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라 그쪽에도 그렇게 맨날 조언 구하고 정말 녹초가 될 지경이었죠. 그런 사정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속 서운함은 갈수록 더해지더군요. 그리고 어머니는 늘 아들이 본인 마누라 편만 든다고 아들 뺏긴 것 같다고 하셨지만 실상 제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늘 본인 어머니의 귀한 아들, 착한 아들이고 싶어 했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조금만 속상했다고 말하면 바로 정색하고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미영아, 넌 정말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손주 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죄야?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면 끝도 없어. 대체 우리 엄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결국 저는 터져버렸고 둘이 본격적으로 싸우게 됐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제가 시댁과의 왕래가 적지는 않은 부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아기는 잘 안 생기지. 매주 시댁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 어머니와 의견 차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집에 와서 남편과 꼭 싸우지. 정말 괴로워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4년 정도 아기가 없는 부부, 특히 30대를 넘어선 부부라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노산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정말 여러모로 초조해지거든요. 매번 아기를 갖기 위한 노력을 남편보다 여자인 제가 훨씬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는 남편이 정말 미웠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가 안 계신데 이것 또한 어머니께 서운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이때 제가 듣고 너무 속상해서 언젠가 어머니께 전화로 거의 하소연하듯이 말했는데 그때도 잘 받아주시지 않더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무심결에 흘린 말씀이었어요. 새애기 너는 엄마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더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해. 나중에 가정 똑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런 것 가지고 주변에서 욕을 먹더라. 어머니도 나름의 염려가 있어서 한 말이었겠지만 사실 제가 엄마가 없이 살고 싶어서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이때 아버님도 듣고 좀 놀라셨는지 어머니를 툭툭 치셨지만 어머니는 외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순간 모두의 분위기가 싸해졌던 적이 있어요. 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번에 하신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엄마 없이 자라와서 더 잘 살아야 한다는 말, 저 그거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엄마가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결국 말끝에 울음이 터져서 엉엉 울면서 말씀드렸고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슬프게도 그런 반응이 아니었답니다. 내가 뭐 너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랬겠냐? 딸 같아서 나도 안타까워서 한 말이야. 그리고 막말로 정말 기분 나쁘게 하려면 뒤에서 욕하지. 그런 말을 하겠어? 내가 너보다 어른인데 아랫사람이 어찌 들을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가슴 졸여가면서 말을 해야겠냐? 네가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야지. 이때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저는 본전도 못 차린 데다가 외려 더 혹을 떠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끝까지 어머니 하신 말씀 그대로 그걸 기분 나쁘게 들은 네가 문제라고 화를 내시는데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런 와중에 시간은 흘러가고 저희 부부는 어렵사리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중에도
어머니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답니다. 이런저런 검사들을 거쳐가면서 겨우 이제 나도 아기 엄마가 되는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힘들게 아기 가졌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는 그걸 가끔씩 깜빡하는 건지 부르셔서 무거운 걸 들게 하거나 일을 시키실 때가 있었죠. 한 번은 어머니가 무척 아프셨는데 그때도 밤늦게 저보고 운전해서 얼른 와보라고 하시더군요. 당시 저도 임신 중기였는데 몸이 썩 편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끝내 저를 불러서 시중 들게 하셨고 제 남편은 바쁠 거라며 못 부르게 하시더군요. 이때 저는 순간 화가 나서 남편을 호출했고 결국 남편이 와서 저를 태워갔는데요. 그 다음날 어머니는 그게 언짢으셨는지 또 전화로 화를 많이 내셨어요. 남자들 밖에서 일하느라 정신 사나운데 집안일 신경 쓰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저도 더 대꾸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네네 하고 끊었지만 마음으로 어머니와 점점 담을 쌓게 되더군요. 나중에 아기를 낳고도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밥상을 차리고 아기를 보여달라 하시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커가고 어린이집에 가게 될 무렵까지 계속 갔답니다. 그 이후부터 안 가게 된 건 바로 제가 남편과 단판 지을 각오를 하고 크게 다퉜기 때문이에요. 당신, 내가 이준이 보면서 주중에 내내 잠도 못 자고 힘든 거 알지 않아? 근데 어떻게 매주 주말마다 그렇게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해. 당신이야 편하지. 나는 가서 또 애 보고 밥 차리고 밥도 못 먹고 잠까지 자고 오고 당신은 그 사이에 축구나 하러 가고 있고 내가 무슨 당신 뒤치다꺼리 하려고 결혼했어? 이때 저는 너무 크게 폭발을 해버렸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의 사실이었거든요. 시부모님께선 아무래도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기대도 되고 바라는 게 많으셨을 테고 게다가 늦게 손주까지 보셨으니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엔 몸도 많이 약해졌고 남편은 같이 와놓고선 저에게 본인 부모님과 아들까지 다 맡겨두고 주말 아침 일찍부터 공을 차러 나갔어요. 그래놓고 밥 먹을 때 들러서 먹고 또 축구팀 사람들과 술을 마시러 사라져버렸고요. 이 생활을 참다 못해 제가 이혼을 불사하고 크게 싸움을 했어요. 이때 둘 다 엄청나게 흥분해서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 마냥 어느 쪽 하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답니다. 저는 도저히 숨 쉴 구멍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주말마다 그렇게 가서 시간을 보내고 오고 평일에는 아기를 보며 잠도 못 잤거든요. 그런 와중에 영상통화 걸으셔서 하루 30분씩은 꼭 통화하시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 생활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남편과 시부모님을 위해 제가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산후 우울증이 너무 길어지는 데다가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집에 오는 길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혼자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엉엉 소리내며 우는데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놀라서 와서 달래주시지 뭐예요. 생판 모르는 이 아주머니에게 넉나간 사람처럼 애 키우고 사는 거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머리를 마구 쓰다듬어 주시니 서러워서 더 왁왁거리며 울었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날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해 주는데 왜 가족이라고 만난 남편과 어머니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걸까 참 허망하더군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어렵사리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이준이 어린이집 보낼 것이고 주말에 시댁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당연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으며 그에 대한 반발심이었는지 한 2, 3일을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다 차단해버리고 카톡을 보내도 아이 동영상을 보내주며 달래봐도 대꾸도 안 하더군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피를 말리는구나 싶어서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더해지는 와중에 그냥 이것저것 다 눌러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해 톡톡 사연까지 타고 들어왔어요. 보통 가끔씩 맘카페 글을 읽기도 하는데
여기 사연 중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시댁 얘기를 보니 눈길이 가더군요. 저처럼 고부 갈등이 있는 분의 사연이었는데 상황이 저랑 같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 그리고 계속 평행선이 되는 시어머니와의 마찰로 힘들어하시는 얘기였어요. 그때 한 편을 쭉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연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읽게 되었고 저와 연관된 사항이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그분들이 꽤 사이다 같은 대처로 마무리한 내용을 보면 참 대단하다. 나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처럼 답답하게 그냥 어중간하게 머물러 있는 분들을 보면 남들 눈에 나도 저렇게 보이겠구나 싶어 더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다른 사람들 역시 나처럼 고부관계가 쉽지 않다는 생각에 어떤 부분에선 위로가 되었어요. 어느새 톡톡 사연도 듣게 되고 가끔 고부간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 사연들을 보내오는 TV 프로가 있으면 그런 것들도 유독 시선이 멈추더군요. 남편과 어찌어찌 무마를 하고 저는 거의 단식 투쟁을 하듯 시댁을 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당연히 어머니와 아버님은 저를 이해 못하겠다며 무척 화가 많이 나셨고 이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며 속상해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이상 맞춰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만 손을 놓게 되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포기를 했지만 시댁과 멀어지니 남편과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한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냉전에 치닫게 되고 서로의 생활을 무관심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경조사는 어쩔 수 없이 챙기게 되었지만 어머니와 아버님은 화가 많이 나셨는지 안 보고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자기 집은 각자 챙기는 것으로 하게 되었고 부부간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어요. 시댁에 안 가게 되어서 부담은 덜었지만 부부관계가 점점 파국에 치닫게 되니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야 하나 싶더군요. 많은 부부들이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큰 분쟁을 거치고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왕래가 줄어들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타인같이 느끼게 되고 굳이 같이 한 집에서 감정을 나누고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건 아주 깔끔하게 끝나는 사례를 말하는 것이지 대부분은 무척이나 큰 상처를 주고받고 되새기기 힘든 모습으로 이별을 하게 되더군요. 당시 저는 이런 시댁 관련 분쟁 내용들을 들어가며 이혼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이 실제로 저에게도 말을 꺼냈거든요. 나 당신이랑 오래 살기는 힘들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실망시키는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란 생각은 안 들어. 당신도 이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뜯기듯 슬프면서도 한편으론 되돌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슬프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는데 그렇다고 다시 제가 시부모님과 매주 함께하고 남편 뒤치다꺼리를 하는 생활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이혼을 고할 정도로 잘못한 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저쪽에서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렸는데 제가 뭘 어쩌겠나 싶더라고요. 편부 가정에서 자랐는데 나도 결국 한쪽 부모가 없는 삶을 아이에게 물려주겠구나 싶어서 서글펐답니다. 한편으론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나서 또 가시처럼 박히더군요. 엄마 없이 자랐으니 더 결혼 생활을 잘해야 한다 하셨는데 제가 남편에게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세상에 자기 아내가 자기 부모님과 시간을 오래 보내주지 않는다고 이혼을 고한다는 건 저로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무튼
남편과 한 집에 있으면서도 엄연히 따로 생활을 했고 남편은 제가 있든 없든 시끄럽게 스포츠 채널을 봤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톡톡사연 채널을 틀어놓고 그냥 남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며 애를 보고 집안일을 했어요. 어떤 날은 남편이 자다 일어나서 그랬는지 좀 공백이 있었는데 아침거리 준비를 하며 제가 틀어놓은 톡톡사연을 들었나 봐요. 괜스레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는 저런 걸 왜 듣는 거야? 뭐? 막장 시댁? 그런 걸 왜 듣냐? 그러니 피해의식 생겨서 우리 집에 더 난리인 거 아니야. 이때 저는 불똥이 이렇게 튀어서 쓸데없는 얘기로 확장되는 걸 못 참겠더라고요. 본인이 스포츠 채널 듣는 건 괜찮고 제가 제 흥미대로 끌려서 뭔가를 듣고 있다는데 그걸 그렇게 비꼬며 화낼 일인가요? 이날 정말 말도 안 되게 대판 싸우는데 이때 남편이 저에게 해댔던 말들은 너무나 가슴에 꽂혔어요. 자세히 적을 수는 없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대로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저는 당시 따로 다니던 직장도 없었고 아이 어린이집에도 어느 정도 사정을 말해둔 뒤 친정에서 거의 2주간이 넘도록 지냈어요.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집을 떠올릴 때마다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남편 생각에 가슴이 꽉꽉 막혔어요. 무슨 일을 하든 부부 사이가 아니라 당연히 시부모님이 함께 따라오게 되는 생활을 수년간 했거든요. 친정아빠가 몇 번이나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을 못한 채 그냥 박서방이 출장 가서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핑계를 댔어요. 언젠가 이혼 얘기를 해야 할 텐데 한 번은 집에 가야 할 텐데 싶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왠지 모르게 겁이 났지만 일단 베란다로 가서 몰래 전화를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다 들으셨는지 조금은 목소리를 낮추시고 말씀하시더군요. 저기, 미영이 너 지금 친정에 가 있다고 들었다. 언제 들어올 거냐? 네 남편한테 애도 이제 그만 보여줘야지. 아무리 부부가 싸웠다지만 그렇게 친정에 자꾸 드나들고 하는 거 아니야. 부부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때 저도 정말 예의가 없는 행동을 해버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당시엔 어머니 말씀에 하나하나 모순이 느껴져 따박따박 받아치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지금 부부 일에 나서시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 사람과 저의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사람하고 싸우고 척지게 된 건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도 있어요. 정말 너무 힘드네요. 그만 통화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에 없이 대들듯 말하는 저를 보고 어머니도 좀 놀라셨는지 생전 집을 나간 적이 없는 제가 친정에 며칠씩 있는 게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이후로 카톡을 보내셔서는 서운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며 들어보겠다고 달래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이런 걸 말해서 다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부재중 전화가 걸려오고 정말 이혼이라도 하려나 싶어 불안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못할 말도 없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내 마음을 대변한다 생각하고 솔직히 저도 좀 극단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지만 톡톡 사연 몇 개를 보내드렸어요. 제가 이거 듣고 너무 속상했었다. 어머니는 아니시겠지만 제 마음은 이랬다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그나마 좀 순화가 된 내용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같이 다 고부관계에서 날카로운 갈등이 빚어진 내용들이라 저도 썩 편치는 않았어요. 이걸 보고 저한테 마구 화를 내셔도 제 입장을 간접적으로라도 털어놓은 셈이고 화를 안 내고 어떤 결과가 있건 간에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말로 하면 우물쭈물하며 또 더듬거릴 게 뻔했고 그럼 제 마음이 온전히 가지 않아서 또 답답할 테니까요. 와중에
속 시원하게 할 말 하는 며느리 분 내용이 있길래 그런 걸 보냈어요. 막판에 저보고 화를 내신다 한들 저는 어차피 이혼을 염두에 두고 친정으로 넘어온 것이기에 크게 미련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링크들을 어머니가 읽으신 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룻밤이 지나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더군요. 뒤늦게 아차 싶었던 게 유튜브 내용에 댓글이 줄줄이 달려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대부분 시어머니 욕이고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내용들이 태반이잖아요. 물론 좀 심한 사연들이 있다 보니 그런 입장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작정 어머니를 몰아세우고 본인도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은 게 아닌가 싶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2, 3일 더 지나서 어머니에게 카톡이 왔어요. 보고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이 되었어요. 미영아, 집에서 보자꾸나. 내가 오늘 그리로 갈 테니 저녁에 잠깐 보자. 오늘은 애기 데리고 넘어와라. 이 말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쿵덕쿵덕거리는 거예요. 왜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는 건지. 대뜸 남편이 퇴근하는 저녁 시간에 말이에요. 그리고 애기를 데리고 오라니 이제 친정에 그만 있으라는 건가요? 처음엔 욱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지만 몇 번을 읽어봐도 어머니 말투에 있어 뭔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거나 저를 불러서 막 야단치실 기세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친정아빠께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는 제가 남편과 뭔가 안 좋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표정이 무척 불편하셨고요. 일단 그날 애기 짐도 좀 필요하긴 하니까 애를 데리고 갔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입구부터 음식 냄새가 나더군요. 좀 쭈뼛거리며 들어가 보니 글쎄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으라고 저녁 먹자고 하시더군요. 저 금방 갈 거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시는데 약간 움찔하시더니 일단 밥을 먹자고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탁 쪽으로 가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는 제 앞으로 구기며 모며 이것저것 놔주시더니 곧 남편도 올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범은 차가 밀린다고 좀 늦는단다. 미영아, 너 먼저 국 뜨거울 때 먹어라. 뭔가 제 위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왠지 좀 낯설게 느껴져서 저도 어색했는데 계속 아이를 본인에게 주라면서 편하게 밥을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이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술 떴는데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뭐가 많게도 준비를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청국장에 조기구이에 젓갈에 불고기에 간장새우에 반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꾸역꾸역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유자차 좀 마시라면서 제 앞에 내려놓으시더군요. 흘끔거리면서 저도 일단은 받아서 마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그런데 이때 왜 그렇게 가슴에 피멍이 맺힌 듯 아려오던지 듣는 내내 저는 도무지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미영아,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래, 힘들었겠더라. 왜 이런 말을 지금 같은 때에 하시는 건지. 나는 이미 다 털어버리려고 하고 너무 지쳐서 늘어져 있는데 벼랑간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을 나무로 살다 만나서 어렵구나. 네가 참 애썼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왠지 모르게 좀 감정이 벅차올랐어요. 처음에 아들 장가 보낼 땐 너들끼리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점점 너무 커졌나 보다. 미안하다, 미영아. 저는 밥을 더 먹을 수가 없었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냥 조용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가만히 있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이름으로 저렇게 부르신 적이 없는데 부르시고 본인도 뻣뻣하게 어색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썩 제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감이 잡히지도 않고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일단 어른이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셨으니 저도 뭐라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냥 떨떠름하고 어색하게 답을 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밥을 먹었고 이후에 남편이 와서 정말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어째 남편도 그런 저를 재촉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날 전 집에서 잤고 이후로도 그냥 그렇게 쭉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남편도 어머니도 더 이상 연락이나 시댁 방문에 대해서 화제를 올리지 않아요. 남편도 이후로 조심하는 눈치이고 간만에 아버님께 들리자면서 우리 집에 먼저 가자고도 하더군요. 제가 생각할 땐 아무래도 어머니가 여기 사연과 댓글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솔직히 저도 고부간에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는데 어머니께 직접 보여드린 것이 조금 민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건 저를 더 야단친다든지 화를 내려면 낼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셨다는 것 자체로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10분 이해했고 서로 힘든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려 해요. 어머니도 아마 듣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하셨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어머니.